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하고요. 이제 전기 기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저기 기기쌤이 김쌤입니다. 이런 정도는 알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기기를 이제 처음 만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우리 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그 교재 15페이지, 자, 이 책의 기초이론. 그래서 우리 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또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 하나 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배우고자 하는 이제 기기는요. 우리가 기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전기의 기기. 자, 앞에 기자는 주로 회전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기기라는 과목 안에는 5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그 다음 변압기, 자, 그 다음에 유도기, 그 다음 정류기. 이렇게 해서 5개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에서 나오는 비율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기자는 주로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회전기라는 걸 상징하는 회전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자는 정지기,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전기라는 건 뭐냐면 이 기계기구 안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회전기라 그러고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발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동기라든가 이런 그 기계기구 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동기, 모터가 이렇게 그 날개를 돌려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회전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지기는 우리 변압기, 아시겠지만 그 변압기는 가만히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를 바꿔주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게 이제 변압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회전기라 그러면 우리 이제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그 다음에 유도기, 요렇게가 이제 회전기로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변압기도 있지만 전기의 그 성질을 이제 바꿔주는, 그러니까 교류를 뭐 직류를 바꾼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정류기 소자, 이런 것들도 뭔가 움직이는 애가 없죠. 그래서 가만히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계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기라고 하는 것도 크게 전기의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는데, 여긴 교류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동기기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교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동기라는 말을 썼냐면 나중에 이제 기기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동기 속도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기 속도란 이 동자는 같을 동자고요. 기자는 주기할 때 기자인데 주기가 항상 같다, 이런 의미의 이제 동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직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로이론 같은 경우도 우리 수업을 듣다 보면 앞에 파트는 직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넘어가다 보면 교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이 직류기 안에도 다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가장 먼저 전기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모터, 이런 이제 전동기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안에는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직류기라고 하는 이제 직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만드는,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 뭐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제너레이터에 G라고 쓰고요, 모터라고 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류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을 통틀어서 회전기와 정지기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총칭으로 뭐라고 하냐, 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이제 배워 나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딱 뭐 종류를 배운다고, 뭐 물론 종류도 있죠. 종류도 있는데 발전기가 이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가 좀 중요한 건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드리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전기를 얼마나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서,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주로 이제 유기 기전력 또는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전력이 즉 전기를 일으키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해서요. 이 유기 기전력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전동기는 물론 이제 회전을 하는 애인데요. 얼마의 힘을 갖고 회전할 거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토크라고 하는 일종의 회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실 거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 말고도 발전기의 특성이라든가 전동기의 뭐 속도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로 거의 몇 문제 정도 나오냐? 보통 우리가 그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이제 20문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직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보통 한 3개, 뭐 많이 나오면 뭐 4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나오면 뭐 4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직류기에서 나오는 이 네 문항은 다 맞추셔야 돼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기기는 이제 교류기인데요. 이 교류기에도 또 뭐가 나눠지냐?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발전기의 특성이라든가 전동기의 특성을 직류기 파트에서 배우시면 나중에 이제 교류기로 가서는 그닥 뭐 크게 어렵다고는 하지 않고, 전기를 일으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요. 직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회로나 이런 그 전력공학 이런 걸 배우다 보시면, 전력은 사실 이제 직류에 대한 건 잘 안 나오겠지만 교류에 대한 그 또 삼상에 대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단상과 삼상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동기기도 마찬가지, 단상을 만드는 발전기도 있고 삼상을 만드는 발전기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발전기는 이제 삼상을 만드는 발전기. 그래서 보통 이제 RST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이 동기기 파트도 한 3개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이 사실 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치는 건데, 얘네보다 좀 더 나오는 애들이 이제 유도기하고 이제 변압기,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많이 나오면 보통 몇 문항 정도 나올 수가 있냐면 5개에서 6개, 합쳐서 5개가 아니라 각각 5개에서 한 6문항 정도? 그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5문항 정도? 그래서 좀 적게 나오면 4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4개에서 5개. 4개에서 5개. 이렇게 각각 본다면, 보통 뭐 한 변압기에서 한 5개, 뭐 유도기에서 뭐 한 4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변압기에서 4개, 유도기에서 5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참고를 좀 하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는 사실 유도 발전기도 있고 유도 전동기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여기서 이제 유도 전동기 위주로 많이 배울 거예요.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라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똑같은 회전기지만 원리가 조금 다르다. 이 직류기나 동기기에서의 이 회전기가 돌아갈 때 이 전동기가 돌아가는 원리하고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그 전동기가 회전하는 원리가 조금은 이제 달라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는 뭐냐면 얘는 정직이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그래서 보통 주상 변압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묻어놓는 땅속에 있는 이런 변압기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상 변압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도시의 미관을 또 해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골목이라든가 주택가 이런 데는 주상 변압기가 있죠. 근데 이런 큰 도심에는 이제 주상 변압기보다는 이제 아래쪽으로 좀 이제 매설을 했죠. 그래서 큰 함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큰 상자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변압기라고 TR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류기. 정류기는 보편적으로 2개에서 한 3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딱 뭐 이렇게 개수를 다 맞춰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요 정도 문제 개수가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20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과목은 열심히 또 하시는데, 그렇다고 또 기기나 이렇게 좀 어려운 과목들은 중도에 뭐 포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수업을 한번 쭉 끝까지 차분하게 잘 들어보시고, 20문제 중에 보통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 있죠. 서술형,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거. 요게 보통 옛날에는 뭐 한 10개,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가 10개다. 이렇게 이제 반반씩 나오는 경향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서술형이 10개에서 한 12문항 정도 나오고요. 계산은 한 8개에서 10문항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10개, 10개씩 나온다고 뭐 쳐도 상관없지만, 비율이 한 요 정도로 이제 좀 조정할게요. 12개 내지 8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서술형은 사실 계산 문제보다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계산은 이미 공식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막 숫자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 아니면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를 보고 분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기기들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건 이제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또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은 제가 이제 주로 이해 위주로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암기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 이게 좀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 위주로 갈 건데,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 계산 문제는 일단 8개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그 과정마다 어떤 공식들이 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뭐 예를 들자면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공식이 한 7개가 있는데, 유도전동기에서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계산 문제는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말로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지만,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왔다고 치면 유도기에 해당하는,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7개 공식 가운데 무조건 그 공식 안에서 사용되는 문제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만 잘 외우시면 얼마든지 그 계산 문제 2문제는 자신 있게 또 풀어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따진다면, 자, 만약에 계산 문제 8개가 나왔다. 그러면 공식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8개 중에서 6개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맞췄다. 자, 그러면 이제 2개가 부족한데, 자, 그건 이제 떠나서, 자, 일단 6개 확실하게 맞았다는 거는, 일단,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6개는 확실하게 맞추시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이제 12개 중에, 자, 아무리 못해도 절반 정도는 맞으셔야죠. 그래서 공부를 한 시기도 있고, 어느 정도 내용도 이해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12개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몇 개 맞추실래요?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6개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6개를 또 맞추기가 또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못해도 한 5문항 정도만 확실하게 맞춰준다면, 5개만 확실하게 맞춰준다면, 이 5개, 6개 합치면 이게 총 몇 개가 돼요? 그래서 11개가 되죠. 자, 만약에 계산 문제 내가 6개 못 맞췄다고 치자. 그럼 절반만 맞췄다고 쳐요. 그러면 4개만 맞췄다고 치자. 그래도 도합 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꽈락이라고 하는 거는 7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8개부터 꽈락이 아니니까. 그러면 9개를 맞췄다는 거는, 그죠? 일단 꽈락은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꽈락만 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균 6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 60이 나오려면 12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3문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9문항은 확실하게 내가 맞춘 거고, 지금 이제 평균이 되려면 이제 12개, 3문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3문항을 어떻게 할 거냐. 자, 9개를 확실하게 맞췄다는 거는 지금 11문항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거다. 11문항은.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만 맞추면 돼요? 3개만 맞추면 되니까 3개. 그죠? 11개 중에 3개 못 맞추겠습니까? 모르는 문제니까 당연히 못 맞추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 시험은, 그죠?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무조건 그 점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11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거야, 이건. 근데 11개를 빈칸으로, OMR카드에 빈칸으로 두고 나오실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그렇죠. 이제, 1, 2, 3, 4 찍어야지. 그럼 찍을 때 찍더라도,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 번호로 11개를 쫙 내일 긁는 거야, 그냥. 한 번호로. 똑같이. 1, 2, 4, 2, 2, 3, 2, 1,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3, 3, 3, 3, 3, 3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그 11개 중에 못해도 몇 개는 나올 수 있냐? 아니, 못해도 하나는 나오겠지, 설마. 그럼 하나 나오면 그냥 10개 되는 거야, 10개. 그래서 일단 절반 이상만 맞춰주면, 기기에서 절반 이상만 맞춰주면, 즉 20개 중에 10개 정도 맞춰주면, 그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커버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다 보면 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회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평균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 내지 여기서 두 개만 나와준다면 9문항과 2문항을 합치면 이제 총 11문항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최소로 잡은 개수예요. 그러니까 최소로 8개 중에 4개 맞췄다. 이건 정말 최소죠. 자, 그 다음에 12개 중에 절반도 안 되는 거 맞췄다. 이거는 거의 공부 안 하고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최소로 잡은 개수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노력만 조금만 더 가미만 된다면, 조미료 양념만 쳐지면 충분히 평균 12개 이상은 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모든 과목들이 다 물론 어렵지만 기기가 특히 이 과목을 좀 이해하시거나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능력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12개 이상을 목표를 하시되 12개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라.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기는 사실 예전부터 절반 정도 맞추면 성공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내지 12개를 목표로 일단 공부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10개, 12개만 맞추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만점을 목표로 가셔야 되겠지만, 만점을 받기는 사실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기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또 차차 얘기를 또 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제가 시키는 공식, 그 다음에 서술형,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자, 암기하세요. 이건 암기하세요라는 말 뭐 쓰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제하세요 이러면 무조건 암기하고 숙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목표의식이 딱 있으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습도 잘 하셔야 되고, 하여튼 저만 믿고 기기는 하여튼 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하루 정도 동영상 안 보고 걸러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또 복습, 동영상 보시면서 복습도 반드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 15페이지에 자, 이 책의 기초이론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15페이지 기초이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자속이라고. 자속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놨느냐? 자력선의 연속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면 자력선이라는 게 뭐냐? 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거기 기호가 있죠? 자, 우리 자속의 기호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그죠?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있죠, 단위. 자속에도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써서 읽을 때는 웨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속은 파이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단위는 웨버고 이게 기호는 파이라고 쓰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자력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력선의 연속적인 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자력선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석에서 발생해요. 자석.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두 번째 보시면 자석이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 자석. 근데 우리 기기에서 사용되는 자석은요, 영구자석을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영구자석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자석을 많이 써요. 그럼 전자석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이제 쇳덩어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못이 있다고 칠게요. 못. 이게 철이죠, 철. 철이라는 이제 못이 있는데, 자, 얘는 평상시에는 그냥 철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위에다가 뭘 감아서 코일을 감아요. 코일은 성분이 동이죠, 동. 그래서 이 코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인가하면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전기를 인가하면 이 코일을 타고 뭐가 흘러갈 거다. 그렇지,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이 코일 주위를 철 주위를 이 코일을 타고 가면서 이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암페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다라고 그래서 다 배울 건데, 보통 이렇게 그 막대 자석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엄지가 뭐예요? 엄지가 이제 자장의 방향이고, 요 이제 감기는 게 뭐 이렇게 뭐 이게 감아놨다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회전하는 코일에 대해서는 이 4개 손가락이 이제 전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장의 방향인데, 뭐 반대로 이게 전류의 방향이면 이게 이제 자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직선, 막대기 같은 거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이걸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표시하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가면 오른손 나사 법칙. 그러니까 나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박힐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머지 4개가 이제 자장의 방향인데, 이런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코일에 대해서는 얘가 전류의 방향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감아버리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서 요 엄지 방향이 뭐다? 이게 이제 자속이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자석이라는 거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던 이 쇳덩어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전기의 힘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위에 뭐가 생기냐? 이렇게 자장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미치는 이제 이런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자력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력선들의 연속적인 선,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런 자력선의 연속적인 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자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파이.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딱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기에서 사용되는 자석은 다 전자석인데, 전자석의 형태는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면 철과 코일의 형태로 생긴 애다. 그래서 이 코일에 전기만 흘러준다면 요 쇳덩어리가 무슨 성질을 띠게 돼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돼서 이 자석에서 발생하는 요 자속이라고 하는 이 자력선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전기는 전기도 만들고, 전동기는 회전자 모터도 돌려주고, 그리고 변압기는 이 자속을 이용해서 전기의 세기를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숙지할 거는, 우리 전기 기기에서는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기를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걸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 이제 책에 보시면 우리 대부분의 기기는 이제 전자석이고요. 자, 전자석을 쓰는데 철하고 우리가 이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코일은 일단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철의 함량입니다. 철의 함량. 철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속의 양은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기기구는 이제 대부분 기기는 다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철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또 손실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철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100% 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뭘 추가하느냐? 규소라고 하는 이 불순물들을 또 섞어줘요. 자, 그래서 그 15페이지 그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은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자석에서요, 자, 이제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자속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자, 이때 자,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속의 양은 점점 커지는데요. 이게 직선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포물선적으로 커진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속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무한정 증가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자장의 범위에 가게 되면 더 이상의 자속은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를 자속이 뭐가 됐냐? 포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속에 포화다. 그럼 자속이 포화됐다는 말은 전류가 아무리 그 이상으로 커진다 하더라도 자속의 세기는 그저 이제 커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자속이 포화되기 전까지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번 자속이 포화가 되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포화가 된 다음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 때 이 증가했던 길을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길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전류에 대해서 증가할 때 자속의 양과 감소할 때 자속의 양이 서로 어때? 전류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지? 증가될 때 자속은 여기인데 같은 전류에 대해서 감소될 때는 자속이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될 때는 여기지만 감소될 때는 이만큼에 해당되니까, 이 값이 달라지면 우리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혼돈이 생겨요. 어떤 값을 갖고 해야 될지. 그래서 보통 기기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이 자기 포화를 어떻게 하라고 부르냐?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있다? 자속의 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속의 포화를 감안하면
감소되는 건 이렇게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전자석이라는 애는 한번 자속이 포화가 되고 나면 자속이 제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류가 제로라 하더라도 자속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범위가 생겨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잔류작이라고 불러요. 잔류작이. 그러면 이게 언제 사라지냐라고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커질 때는 그 요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X축에 해당하는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건 보자력이라고 하는데, 됐어요. 네, 이런 것까지는 뭐 됐고. 자, 그러니까 이 전자석이라고 하는 애가 한번 자속이 포화가 되면 이 자속이 발생되는 곡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 이거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 이 곡선의 면적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 손실이냐? 철에서 나타나는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3번에 가시면 철손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자, 3번 여기다 쓸게요. 3번. 네, 철손이 있는데, 철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그렸던 저런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맴돌이 전류손이라 그래요. 맴돌이 손 또는 맴돌이 전류손. 이제 옛날 말로는 와류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든가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 철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손실을 우리가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 손실을 줄인다는 거는 저 그래프에 있어서 이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면적을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하면 순수하게 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자석을 만들 때 이 순수하게 철을 쓰는 게 아니라 철에다가 뭘 섞어라? 규소라는 걸 섞어서 규소 강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 면적이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순수한 철은 자속의 포화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규소를 섞으면 자속의 포화는 여기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속이 포화되는 시점이, 철에다가 불순물을 섞으면 자속에 포화되는 시점이 어때요? 조금 더 빨리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철만 쓰는 게 아니라 철에 뭘 섞어서 사용하자? 규소라는 걸 섞어서 사용하자. 그래서 이런 강판을 무슨 강판이다? 규소 강판이라고 하고, 이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는 뭐야? 가장 좋은 또 대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그 규소의 함량이라든가 뭐 강판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판의 두께는 좀 얇게 0.35에서 0.5mm 정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쓰라는 소리고요. 이때 규소의 함량은 회전기는 뭐 1에서 2%, 정지기는 3에서 4%를 섞으라고 하는데, 철의 함량에 대해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와류손이라고 하는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하는데, 얘는 방금 전에 그 규소 강판을 쓰시는데요. 두께를 얼마로 쓰시라 그랬지? 0.35에서 0.5mm 정도 이렇게 얇은 걸 쓰라 그랬어요. 근데 기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기기의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철을 갖다가 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은 거를 여러 개를 포개서 사용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고 할 거는, 이 맴돌이 손이라는 거를 또 우리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규소 강판을 0.35에서 0.5mm로 굉장히 얇게 해서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러한 강판을 우리는 또 뭐라는, 이런 철심을 우리는 성층철심이다 이렇게는 성층철심. 그래서 이 와류손이라는 애를 또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성층철심이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규소 강판과 성층철심을 사용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뭘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 철손이라고 하는 애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다라는 걸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 기억.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좀 하셔라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테리시손에 대한 것까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히스테리시손이라든가 와류손에 대한 공식은 몰라도 되는데 단 거기 와류손에서요 그 F제곱에 B의 제곱에 T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그 T가 시간이 아니라 걔는 두께입니다. 두께. 방금 이제 규소 강판의 두께. 그래서 그걸 이제 성층에서 쓴다는 건데 그 강판의 두께에 따라서 와류손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제곱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얇게, 작게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 좀 기억만 좀 일단 딱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나오는 그 건전지 달려있는 이게 그 회로도가 하나가 있는데, 이 회로도는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하가 증가되면 보통 이제 부하가 증가되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하가 커진다는 거는 저항이 많아지니까 뭐 전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부하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 물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하라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이제 부하 전류는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부하가 증가되면 부하 전류 증가. 부하가 감소하면 부하 전류 감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회로도의 모양에서요, 우리 이 부하에 나타나는 단자전압, 그러니까 부하에 나타나는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값을 V를 갖다가 계산해봐라 그러면, 자, 스위치를 닫으면 당연히 뭐가 흐르겠어요?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 전기가 흘러서 여기 이제 부하라고 하는 이걸 꼬마전구로 하게 꼬마전구. 자, 여기 걸려있는 게 건전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기전력이고요. 이 건전지 내부에도 뭐가 있냐면 내부저항 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이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폐회로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전기가 흘러갈 텐데 이때 요 부하의 양 단자에도 뭐가 나타나느냐? 전압이라는 게 하나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전압이라고 하는 V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이 건전지 요렇게 해서 이제 건전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의 전압, 이 E라고 하는 전압보다 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은 큰 게 아니라 더 작죠. 그래서 얼만큼 작냐라고 하면 이 회로를 닫았을 때 여기 이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요 건전지의 이쪽 요 A측과 요 건전지 뒤 요 B측에 뭐가 생긴 거다? 그렇죠. 차가 생겼다. 이게 전기 에너지의 크기 차가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얼만큼 생겼냐라고 하면 여기에 전이와 여기에 전이가 등전이 같으면 전기가 안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기가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는 A 쪽과 B 쪽의 전이에 있어서 A가 더 크다. 그럼 따라서 B 쪽은 얼마만큼의 전압이, 전이가 생기냐, 전이차가 생기냐라고 하면 요 전류가 흐를 때 요 저항 R, 이 내부 저항 R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에서 요 건전지 내부 전압 강화 이게 이게 내부 저항이라고 치면 내부 전압 강화다. 이게 전압 강화예요. 건전지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만큼을 기전력에서 뭐 해주면 빼주면 요게 V라고 하는 단자 전압, 즉 부하에 나타나는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전격 전압, 단자 전압. 자, 그래서 요런 공식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ohm의 법칙, V는 IR이다 이런 걸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아니라 이 저항과 전류를 곱해도 뭘 구할 수 있다? 그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과 전류를 곱해도 이 단위가 뭐예요? 볼트고, 기전력의 단위도 볼트고, 단자전압의 단위도 볼트예요. 그러니까 볼트에서 볼트를 빼야 볼트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 배우는 이 V는 IR이라는 이 ohm의 법칙은 기기에서는 주로 어떤 걸로 인식을 하시는 게 편하냐면, 전압 강화가 생겼구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설명 좀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모양은 나중에 발전기나 이런 데 가면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시간이 좀 길었죠. 길었는데 나중에 차차 이런 내용들을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초 이론이라는 거를 지금 완벽하게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차차 배울 거니까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발전기도 배우고 전동기도 배우고 이렇게 배운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잘 또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 그 새로운 단어 나왔죠? 자속,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단위 이런 거 한번 잘 읽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 그 드디어 우리 1페이지가 또 나오네요. 챕터 1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 거는 이 책의 기초 이론은 뭐에 대해서 그제 이게 목차에 대한 페이지였고 이제 다음 시간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페이지 1페이지 예, 직류기에 대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